산보가 끝날 무렵 줄리앙은 부인이 무척 상기돼 있는 것을 알았다. 부인은 걸음을 늦추며 줄리앙 쪽을 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이미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부장송에 살고 계신 아주 부유한 숙모의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언제나 선물을 보내주곤 하셔요. 아이들의 공부도 많이 진척되었고 정말 놀랄 만큼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니 하찮은 것이라도 받아주셨으면 해요. 기껏 해야 내일을 살 약간의 돈인데. 그러나 무슨 말을 잇따라 꺼낼 듯 하다가 부인은 전보다도 더 한층 얼굴을 붉히고서 입을 다물고 말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인님? 줄리앙이 재촉했다. 그 일을 우리 주인 양반께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덧붙였다. 부인님, 저는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야비한 인간은 아닙니다. 줄리앙은 분노로 이글이글 타는 눈매로 쏘아보며 몸을 꼿꼿이 세우고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선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설사 저 자신의 금전 문제일지라도 레날 씨에게 숨긴다면 저는 하인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레날 부인은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다. 줄리앙은 계속했다. 댁에 들어온 후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5번에 걸쳐 36프랑씩 주셨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내 금전 출납부를 레날 씨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으며 또 누구에게라도 저 나를 미워하는 발로노 씨에게라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격한 말투로 찔러버리자 레날 부인은 새하얗게 질려서 거저 벌벌 떨기만 했다. 서로 화제의 꼬리를 이을 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산보는 끝났다. 자존심이 강한 줄리앙이 레날 부인을 사랑하기란 점점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부인은 오히려 줄리앙을 존경하게 되었고 또 그를 찬미했다. 뭐니 해도 줄리앙에게 꾸지람을 당한 것이었다. 본심은 아니었지만 줄리앙을 모욕한 데 대한 보상을 해야 하겠다는 핑계로 아주 친절하게 줄리앙을 돌봐 주었다. 이 새로운 방법이 일주일 동안 레날 부인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런 결과 줄리앙의 분노도 어느 정도 사그라졌으나 그로서는 거기에서 개인적인 애정 비슷한 점을 발견하기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부자들이란 저런 것이다. 그들은 인간을 모욕할 대로 하고서는 나중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위로를 하면 모든 것은 보상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 줄리앙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레날 부인은 늘 그 일이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었고 또한 고지식한 사람이었으므로 절대로 입 밖에 내지는 않으리라고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는데 끝내 줄리앙에게 선물을 주려고 한 일 그리고 그 요청이 거절당한 경위를 남편에게 털어놓고 말았다. 뭐라고? 레날 씨는 펄쩍 뛰며 외쳤다. 하인과 다름없는 자에게 거절을 당하고도 잘 참을 수 있단 말이오. 레날 부인이 하인이라는 말투를 나무라자 레날 씨는 대답했다. 잘 들어봐요. 나는 돌아가신 꽁떼 공작의 말투를 빌렸을 뿐이요. 대공께서는 새 부인에게 시종들을 인사시킬 때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자들은 모두 내 하인이다. 부장발의 수기에 나오는 이 귀절을 읽어주지 않았소.
이 말은 신분의 상하를 깨닫기 위해 아주 중요하오. 귀족이 아닌데도 이 집에 살면서 급료를 타고 있는 자들은 모두 당신의 하인이요. 그렇지. 줄리앙에게 몇 마디 해주고 100프랑을 주고 오겠소. 저 여보 하고 부르면서 레날 부인은 몸을 떨었다. 되도록이면 다른 하인들 앞에서만은 제발 줄리앙에게 그러지 마세요. 과연 그렇군. 다른 하인들이 샘들을 낼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남편은 이렇게 말하면서 밖으로 나갔으나 실은 속으로 몇 푼이나 주면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레날 부인은 지나친 괴로움으로 거의 정신을 잃고 의자 위에 쓰러졌다. 저희는 줄리앙을 모욕하려고 하셔. 모두가 다 내 잘못 때문이야. 남편이 역겨워 견딜 수 없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제 절대로 비밀을 털어놓지는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다시금 줄리앙과 마주 대했을 때 레날 부인은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가슴이 바싹바싹 조여들어 한마디의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녀는 줄리앙의 손을 잡아 꼭 쥐었다. 겨우 말을 꺼냈다. 저 선생, 주인 때문에 기분이 상하시진 않으셨어요. 기분이 상할 리가 있겠습니까? 100프랑 받았습니다. 줄리앙은 씁쓸해한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레날 부인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듯 그를 빤히 보았다. 저 팔을 빌려줘요. 일찍이 줄리앙이 들어본 일이 없는 용기를 내어 부인은 말했다. 부인은 대담하게도 자유주의자라는 무서운 소문이 난 베리에로의 책방으로 그런 소문 따위는 상관없이 찾아간 것이었다. 책방에서 그녀는 아이들에게 줄 10루치의 책을 골랐다. 그런데 그 책들은 모두 줄리앙이 탐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자리, 즉 책방에서 아이들 각자에게 주어진 책의 이름을 써놓도록 시켰다. 레날 부인이 그렇듯이 대담한 방법으로 줄리앙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기뻐하는 동안 줄리앙은 책방에 진열된 어마어마한 책에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렇듯이 세속적인 장소에 출입할 용기가 일어난 일이 없었으므로 가슴이 두근두근 뛸 정도였다. 레날 부인의 마음속을 청량할 생각 따위는 꿈에조차 하지 못하고 젊은 신학생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곳에 진열된 책들 중 몇 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겨우 머리에 떠오른 것은 잘만 하면 아이들의 장문 교재로 쓰기 위해서 이 지방 출신의 유명한 귀족들의 얘기를 쓴 책을 사줘야 하겠다고 레날 씨를 설득시킬 수가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다. 한 달 동안 온갖 수단을 다한 결과 줄리앙의 계획은 성공했다. 그 후 얼마가 지나서 레날 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그는 대담하게 어떤 제안을 입 밖에 냈다. 그것은 귀족인 시장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즉 순전히 자유주의자의 주머니를 불룩하게 해주게 되는 제안으로 바로 그 책방의 예약 구독자가 되는 것이다. 레날 씨로 말하더라도 장남이 육군 유년 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그곳에서 화제에 오를 몇 권의 책을 지금부터 보아두는 편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에는 의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줄리앙이 볼 때 시장은 아무래도 그 이상 적극적이 되려고는 하지 않았다. 무엇인지 밝히지 못할 사정이 있으리라고 추측되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꿰뚫어 볼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줄리앙은 시장에게 말했다. 전서부터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레날 씨쯤 되는 훌륭한 귀족의 존함이 그런 책방의 하찮은 장부에 오른다는 것은 무척 마땅치 못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날 씨의 표정이 밝아졌다. 줄리앙은 더욱 겸손한 말투로 계속했다. 저 같은 하잘것없는 신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책방의 장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것이 후에 드러나게 된다면 역시 이만저만 불명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자 놈들이니까 제가 시시한 책을 주문했다고 누명을 씌울지도 모르고 더구나 제 이름이 씌어있는 곳에 제 놈 멋대로 시시한 책의 이름을 써넣지 말란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줄리앙은 입을 다물었다. 시장의 얼굴에 다시금 난처하고 불쾌한 표정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젠 내 뜻대로 다룰 수 있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며칠 뒤 레날 씨가 있는 앞에서 제일 큰 아이가 꽃띠 뒤에 너의 광고가 난 책에 대해서 줄리앙에게 물었다. 젊은 가정교사는 말했다. 자코방 당을 우쭐대게 할 일은 무엇이든지 피하고도 제가 아돌프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자의 이름으로 책방에 구독 예약을 신청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좋은 생각이로군. 아주 기쁜 듯이 레날 씨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결정해야만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리앙은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성취될 순간을 눈앞에 보는 사람들에게 곧잘 나타나는 엄숙하고도 침통해 보이는 표정으로 덧붙였다. 즉, 그 하인에게 소설유에는 통 손을 대지 말도록 이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 위험한 책이 일단 집에 들어오기만 하는 날이면 부인님의 하녀들은 물론 하인들까지도 타락하기 마련이니까요. 정치 팜플렛도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나 하고 레날 씨는 거만한 태도로 덧붙였다. 자기 아이들의 가정교사가 생각해낸 멋진 절충안에 대한 감탄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